이거나 챙겨가슈. 나가면서 버리던지 해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제 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56번째 생일날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상간녀는 집안을 제 것처럼 활보하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30년을 바쳐 살아온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길모퉁이에 앉아 지갑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건넨 그 낡은 지갑이 제 인생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56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도 있었고 밤새 가게 정리를 하며 눈물 흘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시작해서 직원도 10명 넘게 거느리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그때도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받습니다. 월급 한 푼 없이 말이에요. 당신이 날 도와줘야 우리가 사는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부부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공사를 따냈다가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손해를 받고 거기에 거래처 부도까지 겹쳤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저는 그때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더 절약하고 더 아껴 썼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끊었고 제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3번씩 확인했어요. 점심은 늘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녁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대부분이었고요.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 사업 다시 잘 되면 그때 실컷 사줄게.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화를 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당신은 돈 한 푼 안 벌면서 뭘 하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내조했는데 월급 한 푼 없이 사무실 일을 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이 너무 낯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경마장 입장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궁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간 거야.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대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쌓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당신은 몰라. 저도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그런 걸 했어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했어.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시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이용해서 몇 천만 원을 빼낸 것입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당신 엄마잖아요. 남편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닥쳐. 당신이 돈을 벌어오기라도 해? 가만히 있지 못해? 처음으로 남편의 손에 맞았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게 손을 들다니요.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했고 제 인생이 원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그 말씀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함부로 대할 때도 항상 저를 감싸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 기둥이야. 내가 잘해줘야지.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남편이 이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아버지 편이라는 걸요. 돈이 없는 엄마보다 그래도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더 든든해 보였을 겁니다. 엄마, 저녁은요? 작은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 갈 돈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라면 끓여줄게.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건 빚과 폭언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요. 새벽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밥 차려놔. 약속 있어.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아침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밥을 먹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은 반찬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56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케이크를 사오고 아이들이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작지만 따뜻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일이 무섭습니다. 1살 더 나이 들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삶이 또 1년 지속됐다는 게 슬펐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간 뒤였어요. 어젯밤에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일찍 갔습니다.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오전에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고 사인해. 남편이 식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생일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졌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생일날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요. 생일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끝났잖아. 남편의 말은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함께? 당신이 뭘 해줬는데? 돈도 한 푼 안 벌면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당신 사무실 일도 도왔잖아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됐어. 난 이미 결정했어. 빨리 사인하고 짐 싸.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를 챙겨서 나왔어요. 오늘 안으로 정리해. 나 저녁에 올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허무한가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친정에 연락해야 하나,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런데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 이제 내 집이니까 당신 나가야 돼.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못 들었어? 여기 이제 내 집이라고. 당신 자리 끝났으니까 짐 싸서 나가.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곧 명예 다 넘어와. 당신 남편이 다 처리했어. 여자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 이 집 주인인 것처럼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지금 집에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 민지 왔구나.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내 여자친구야. 앞으로 함께 살 거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외도를 인정하다니요. 당신 미쳤어요? 이제 이혼할 거잖아. 새 출발하는 거야. 민지는 젊고 능력도 있어. 나한테 힘이 돼줘.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0년이 뭐가 대단해? 이제 지겨워. 빨리 짐 싸고 나가.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자는 제 모습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맞지? 당신 이제 필요 없대. 빨리 짐이나 싸. 여자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제 집에서 제 컵으로요.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여기 곧 내 집인데? 당신이 나가야지.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요양원에 계셔야 했지만 며칠 전 제가 모셔왔습니다. 요양원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 상황을 보시더니 멈춰 서셨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은 뭐야? 치매 환자까지 집에 두고 살았어? 입 조심해요.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저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비웃었어요. 어머니도 요양원 보내야지. 여기서 같이 못 살아. 시어머니는 여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무슨 일이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여자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옷 좀 보려고. 그나저나 옷이 너무 촌스럽다. 다 버려야겠네. 저는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불러봐. 어차피 여기 곧 내 명이야. 당신이 불법 침입자가 될걸?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밀쳐냈어요. 민지야, 괜찮아? 남편은 여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제 그만해. 짐 싸고 나가. 오늘 안으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시더니 아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이건 저희 일이에요.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인생이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서서 우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내 아들이 미안해.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저도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여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요.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쇠 두고 가. 그 말만 했어요. 저는 열쇠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의 열쇠였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비틀거리시면서도 제게 오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낡고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기 너 가져.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가졌고. 시어머니는 제 손에 지갑을 꽉 쥐어주시고는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가방 2개가 무거웠어요. 아니, 가방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곳이고 웃고 울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는 이제 남편과 그 여자가 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도요. 시어머니를 두고 나온 게 너무 걱정됐습니다.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네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갈 면목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56 나이에 쫓겨났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결국 여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확인했어요. 통장에는 얼마 없었고 현금도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손에 쥐고 있던 시어머니의 낡은 가죽 지갑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셨던 거예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이기 너 가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걸었어요. 역 근처에 작은 여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큰 가방 2개를 끌고 가는 중년 여자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혼자세요? 네. 하룻밤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사흘이면 다 떨어지겠네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56에 여관 신세를 지게 되다니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어머니가 주신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에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오래된 지갑이었습니다. 열어볼까 망설여졌어요. 시어머니 개인 물건인데 함부로 열어봐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어요. 접힌 종이들과 편지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제일 위에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편지 첫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떨리긴 했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맞았구나. 우리 아들이 결국 너를 내쫓았구나. 어미로서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 글씨가 흐려졌어요. 손으로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우리 집안의 복이라는 걸. 30년 동안 너는 정말 잘했어. 아무 잘못 없어. 시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잘못 키웠어. 어릴 때부터 너무 받들어 키웠나 봐.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생각 안 하는 아이로 자랐어.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속으로 말하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지갑 안에 서류들이 있어. 잘 보관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절대 우리 아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정신 온전할 때 다 정리해뒀어. 서류들? 저는 지갑을 다시 뒤졌어요. 편지 밑에 접힌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잔액칸에 적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계좌 내역서도 있었어요. 평가액이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많은 재산을 왜 제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이 재산은 원래 다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너와 손주들에게 가도록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아뒀어. 우리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아. 걱정 마. 깜짝 놀라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정말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날짜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와 외손자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제 이런 준비를 하셨을까요? 알츠하이머가 심해지기 전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다 정리해 두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이 재산으로 새 출발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 손주들도 잘 키워줘.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줘.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국 어떻게 될지 다 예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계좌,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고 며느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고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대할 때마다 감싸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보물이야. 시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요양원비가 없어서 집으로 모셔왔지만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그 집에 계십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집에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나온 게 너무 걱정됐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귀찮아할 게 뻔했고요. 휴대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전화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자고 계셔. 밥은 드셨어요? 알아서 하겠지. 왜 계속 전화하는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못 드세요. 누가 챙겨드려야 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었잖아. 이제 내가 나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제대로 모실 거예요? 그래. 됐지? 더 전화하지 마.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남편 목소리에서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것 같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식사 꼭 챙겨드리세요. 약도 드셔야 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줄 리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우시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쥐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어머니,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갑을 꼭 안고 누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이 지갑 안에는 재산 서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마음,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이요.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간방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를 꼭 모셔와야 한다는 것. 그 집에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전화해 봐야겠어요. 그래도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일은 꼭 뭔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전화하지 마. 어머니 괜찮아.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요? 약은 드셨을까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또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까지 가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고 그 여자를 또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깜짝 놀라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머니세요? 응,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야. 배고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밥 못 드셨어요? 밥. 안 줘. 물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했어요. 누가요? 누가 안 줘요? 그 사람. 무서워. 며느리야. 시어머니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추워. 너무 추워.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세요?
응, 방, 문 잠갔어. 밖에서 문을 잠갔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가둬놓았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며느리야, 빨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여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님께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 휴대폰으로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흘 동안 밥도 못 드시고 방에 갇혀 계셨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모셔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데려왔어야 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뛰어내렸어요.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계속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왔어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가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문 어떻게 열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뒤따라온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열쇠 내놓으세요. 왜 내가 열쇠를 줘야 돼?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왜 가둬놨어요? 가둔 게 아니야. 그냥 좀 쉬시라고. 밥도 안 주고요? 물도 안 주고요? 알아서 드시면 되지. 내가 왜 챙겨드려야 돼? 여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자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신랑이 끝에 열쇠를 빼앗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니,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반쯤 뜬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야,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물 한 잔, 음식 한 점 없었어요. 이불도 제대로 덮어드리지 않았는지 얇은 담요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며느리 간 뒤로. 계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밥, 안 줘. 물도. 알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팔에 멍이 보였어요. 시퍼런 멍 여러 개가 팔뚝에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어. 화장실 가려고. 문 잠겨서. 시어머니께서 혼자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가 넘어지신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괜찮아. 며느리야. 이제 왔으니까.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말했어요. 뭐야, 이 5번은. 알아서 잘 계셨잖아. 돌아서서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챙겨드려야 돼?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왜 방문을 잠갔어요? 시끄러워서. 계속 문 두드리고 나오려고 하잖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회사 갔지. 아침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어요? 몰랐는데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지. 여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당연하죠. 이런 곳에 어머니를 둘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네. 여기 우리 집인데 어머니를 학대한 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소리치자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학대? 무슨 증거로? 어머니 몸에 멍투성이에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방에 가뒀잖아요. 그건 그냥 좀 쉬시라고. 여자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약,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갈 수 있으세요? 응. 며느리랑 가고 싶어. 천천히 걸어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였어. 데려가든지 말든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계셨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진찰하셨어요. 한참 후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탈수 증상이 있고요. 몸 곳곳에 멍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학대는 아니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야겠습니다. 링거 맞으시고 영양 공급을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방치당하셨다니요. 제가 좀 더 일찍 모셔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신 채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며느리,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4인실 병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며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창백한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 바짝 마른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링거 다 맞으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제 여관에서 편지와 서류 몇 장을 봤지만 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내역, 공증받은 유언장까지 다시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주머니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수첩이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마이너스 아들이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을 몰래 빼갔다. 도박에 쓴 것 같다.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행동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5월 2일 마이너스 며느리 얼굴에 멍이 있었다. 넘어졌다고 했지만 아들이 때린 것 같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맞은 것도, 제가 우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마이너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거절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2023년 9월 10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많이 야윈 것 같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다. 아들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 같다.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3년 11월 3일 마이너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재산을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2023년 12월 1일 마이너스 공증을 받았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다. 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마이너스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가 난다.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슬플까. 아들이 미워진다. 2024년 4월 20일 마이너스 내 병이 심해지고 있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며느리 이름도 가끔 잊어버린다. 정신이 온전할 때 며느리에게 지갑을 주어야겠다. 2024년 6월 5일 마이너스 며느리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다. 요양원비가 없어서라고 한다. 며느리가 나를 돌보느라 고생한다. 미안하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어요. 2024년 9월 30일 마이너스 아들이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여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며느리 생일에 이혼 서류를 주겠다고 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2024년 10월 7일 마이너스 며느리 생일날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줬다. 며느리가 우는 것을 봤다.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를 쫓아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나갈 때 지갑을 쥐어줬다. 꼭 가지라고 했다. 그게 바로 며칠 전 일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떠나고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다. 그 여자가 나를 방에 가둬놓는다. 밥도 안 준다. 물도 안 준다.
아들은 모르는 척한다. 며느리가 보고 싶다. 며느리야, 이 기록을 보거든 나를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신이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이 모든 걸 기록하셨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 다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을 살짝 뜨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네. 잘못이야.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들.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면서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며느리. 착해. 어머니도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서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기록에는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훔친 일, 도박한 일, 저를 때린 일, 외도한 일, 그리고 시어머니를 학대한 일까지요. 이건 증거였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갑 안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3층 건물인데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사본도 다시 확인했어요. 잔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식계좌 내역서도 봤어요. 대기업 주식들이었고 평가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건물 가격까지 합하면 10억 원이 넘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증받은 유언장도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자 박영숙은 본 유언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미경과 외손자 이준호, 외손녀 이수진에게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아들 이종수에게는 유류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어요.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온 걸 알까요? 아마 그 여자가 말했을 거예요. 남편이 연락해 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다 남편이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데려갔어? 당장 전화해. 어머니 집으로 모셔와.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유괴죄로 고소할 거야. 유괴라니요. 제가 시어머니를 유괴했다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받았어요. 어머니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 병원?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영양실조에 탈수에 온몸에 멍투성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죠. 어머니를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가 알아서 드셨어. 방문을 잠갔잖아요. 그게 방치가 아니면 뭐예요?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 민지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걸 몰랐을 리 없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집으로 모셔와야 해. 내가 모실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어머니 모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나는 아들이야. 당신은 이제 며느리도 아니잖아. 어머니를 제가 모실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돼.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 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산 때문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만 옆에 두면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걸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 유산은 당신 못 받아요.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공증도 받으셨고요. 모든 재산이 저와 아이들에게 가요.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인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당신이 어머니 돈 훔친 것,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학대한 것도 고소할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 선생님도 학대 의심한다고 하셨어요. 학대는 무슨, 내가 언제,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다 증거 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남편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갑과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잘 보관해야 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실행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남편의 잘못을 법적으로 따져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싸울 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고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주무셨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남편과 통화한 게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잠꼬대처럼 뭐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조용해지셨어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낮에 노트와 서류들을 봤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지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쪽에 숨겨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작은 지퍼가 달린 주머니였습니다. 열어봤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처음 봤던 편지보다 글씨가 더 떨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쓰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마이너스 두 번째 편지. 눈물이 벌써 났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는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신이 온전할 때 쓰는 거야. 이제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일이면 오늘 일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손이 떨렸어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26살이었지. 얼굴이 하얗고 눈이 맑은 아가씨였어.
우리 아들이 저런 예쁜 아이를 어떻게 만났나 싶었어. 그때부터 알았어.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렸던 그날이요. 시집 와서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밤낮 없이 일했지. 나는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못하는 것도 다 봤어. 너를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까지 하더라. 어미로서 너무 부끄러웠어. 어떻게 내가 키운 아들이 저럴 수 있나 싶었어. 여러 번 아들한테 말했어.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 오히려 화를 냈어. 어머니는 모른다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을 아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고. 아들은 그 돈으로 또 도박하고 또 여자한테 쓸 거야.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 작년 가을이었어. 아직 정신이 괜찮을 때였지. 변호사한테 모든 재산을 며느리와 손주들한테 주겠다고 했어. 아들한테는 유류분도 안 주겠다고 했어. 시어머니께서 그때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어. 정말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시겠냐고. 나중에 가족 간에 싸움이 날 수 있다고. 나는 대답했어. 괜찮다고. 며느리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며느리가 30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며느리야, 이 재산 받고 미안해하지 마. 이건 원래 내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일한 대가야. 월급도 없이 우리 집 격리 보고 살림하고 아이들 키운 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 그리고 아이들 학비 대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아.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어릴 때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야단도 제대로 안 치고 그래서 아들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됐어.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부모 돈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고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속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손주들 잘 키워줘. 준호하고 수진이. 두 아이 다 착한 아이들이야. 엄마를 닮아서 그래. 아빠는 안 닮았으면 좋겠어.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줘. 그리고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정말이니까. 며느리야 사랑한다.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며느리 할게. 너는 시어머니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할게. 편지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니요. 어머니, 소리내어 불렀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편지, 봤니? 네, 어머니. 다 봤어요. 미안해. 고맙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넌 내 딸이야. 진짜 딸.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떨리는 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네,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며느리.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면서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요. 지갑을 다시 정리했어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노트,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주식 계좌, 공증받은 유언장까지 모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마음,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요. 휴대폰을 꺼내 큰아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근데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지금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있어. 할머니 많이 편찮으셔. 할머니요? 무슨 일이에요? 긴 얘기야. 나중에 만나서 다 말해줄게. 너희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니? 아빠가 엄마 욕했어요. 할머니 유괴했다고. 유괴가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모셔온 거야. 할머니가 너무 힘드셨어서.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네.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들도 힘들겠지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고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시어머니 유산으로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작은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실행하고 재산 이전 절차를 시작해야 했어요. 남편이 반발할 게 뻔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공증까지 받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며 편히 주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 해낼게요. 어머니가 주신 이 기회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눈물 같았어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하던 날, 아이들 낳던 날, 시어머니와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힘들었던 날들까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제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지갑을 꼭 안았어요. 이 작은 지갑 속에 시어머니의 평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도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남편과의 싸움, 법적 절차, 재산 정리, 모든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편이셨으니까요.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보냈어요. 의자에 앉아 겨우 눈을 붙였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젯밤보다 상태가 좀 나아 보이셨어요. 링거를 다 맞으시고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활력 징후를 체크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아침 식사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어요. 며느리야,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에요. 오늘 아침 드실 수 있대요. 고마워. 며느리, 시어머니께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조금씩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주신 서류들 때문에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봐. 그분, 믿을만해.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지갑에 명함 있어. 지갑을 뒤져보니 정말 명함이 한 장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영우 변호사였습니다. 이분 맞으세요? 응, 착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니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김영우 변호사님 계신가요? 박영숙 어르신 며느리입니다. 아, 박영숙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분이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곧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김영우 변호사입니다. 박영숙 어르신 며느리분이시죠? 네, 김미경입니다. 앉으세요.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많이 편찮으셔서요. 변호사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그러시구나. 작년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정신이 꽤 괜찮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지갑을 주셨어요. 낡은 가죽 지갑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지갑, 어르신께서 늘 가지고 다니시던 거예요. 서류 다 넣어두셨나 봅니다. 네, 유언장이랑 재산 서류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지갑에서 서류들을 꺼내 변호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작성해드린 유언장이에요. 공증도 제가 함께 받으러 갔고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공증도 받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니, 시어머니 아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반발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도 배제했거든요. 유류분이요? 원래는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일정 부분의 상속분이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어르신께서 아들분의 잘못을 상세히 기록해 두셨어요. 어머니 재산 무단 사용, 도박, 며느리 학대, 어머니 학대까지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님, 혹시 증거 자료 더 가지고 계세요? 아들분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거요. 네, 있어요.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날짜별로 아들이 뭘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변호사님이 노트를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르신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직접 기록하신 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유언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알츠하이머도 심하시고 며칠 전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상속 절차는 복잡하거든요. 변호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유언장 검인 절차, 재산 목록 작성, 상속세 신고, 명예 이전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네. 아들분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법적 다툼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법은 며느리님 편입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도 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안심이 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뭐예요?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오면 알아. 어머니 재산 얘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시어머니 통장을 뒤졌나 봅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요. 뭐,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유언장대로 할 거예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말도 안 돼. 나는 아들이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유류분도 배제됐어요. 유류분 배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변호사님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세요. 절대 안 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어떻게 됐어?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어머니 뜻대로 다 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이다. 며느리.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변호사 데리고 병원 간다. 어머니 만나야 해. 무슨 수작인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유언장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려는 거예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내일 변호사 데리고 병원에 온대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정신이 흐릿하세요. 그럼 더 문제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유언장을 철회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요. 정말요? 네. 유언 철회도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해야 효력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은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설령 철회한다고 해도 무효예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남편이 왔습니다. 옆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며 불렀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남편을 막아섰어요. 뭐하러 왔어요? 어머니 만나러 왔지. 비켜봐. 어머니 편찮으셔서 면회 안 돼요. 남편 옆에 변호사가 나섰어요.
저는 이종수 씨의 변호사 박성진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과 법적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상담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판단하죠. 그때 그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민지예요. 며느리라니요. 당신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나가요. 왜요? 곧 결혼할 건데. 어머니 재산 얘기 저도 들어야죠.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들 나가. 어머니, 잠깐만 얘기해요. 유언장 철회하시면 돼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안 돼요. 저는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 어머니야.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놀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분들 지금 나가실 거예요. 간호사가 남편 일행을 노려봤어요. 환자 상태 악화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남편 옆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담 차왔어요. 지금 환자분이 상담할 상태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안 나가시면 병원 측에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결국 남편 일행이 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소리쳤어요. 이거 안 끝난 거야.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거야. 병실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갔어요. 무서워. 며느리야.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법적 대응하겠다. 어머니 재산 내가 받을 권리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니, 미경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도와줘. 제발. 무슨 일인데요? 빚쟁이들이 집에 왔어. 회사도 부도 났어. 그래서요? 돈 좀 빌려줘. 제발. 안 그러면 나 죽어. 제가 왜 당신 도와줘야 해요?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30년을 살았는데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잊으셨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 큰아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집에 민지 언니 없어졌대요. 뭐? 돈 들고 도망갔대요. 아빠가 완전 난리예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 여자는 돈 때문에 남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걸 알자 도망친 겁니다.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집도 빼앗기고 친구 집에 얹혀 산대요. 완전 망했어요. 남편의 몰락이었습니다. 도박 빚 회사 부도, 재산 압류, 여자의 배신까지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여전히 알츠하이머 때문에 정신이 흐릿하실 때가 많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유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역 근처 조용한 동네였어요. 방이 3개 있어서 시어머니 방, 제 방,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사하던 날이 기억나요. 아이들이 짐을 들고 왔어요. 준호와 수진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작지만 따뜻한 집이지? 좋아요. 제 방도 있어요? 당연하지. 저기 노란 문이 내 방이야. 수진이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준호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고맙다, 준호야.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시어머니께서 방을 둘러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다 어머니 덕분인걸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건물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 예금과 주식도 모두 정리했어요. 상속세를 내고 나니 손에 쥔 게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유언장은 완벽했고 유류분 배제 사유도 명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시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남편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남남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청구한 이혼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유리했어요.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 재산 은닉 등이 다 증거로 제출됐거든요. 재판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돈이 없었지만요.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수진이는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엄마,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수진이가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재판부도 수진이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준호도 말했어요. 저도 엄마랑 살 거예요. 할머니도 모셔야 하잖아요. 두 아이 모두 저를 선택해 준 겁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면서 아이들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잘할게.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엄마는 원래 최고예요. 수진이가 제 팔에 얼굴을 비볐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를 깨워서 세수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맛있다.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응,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햇살을 받으며 조는 걸 좋아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요양보호사도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엔 힘들었거든요. 이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어르신, 산책 나가실까요? 응, 좋아.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준호는 대학교에 복학했어요.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됐거든요.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저녁 먹자.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전학을 했는데 새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사귀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니? 응, 착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그래, 데려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준호, 수진이, 그리고 저요. 할머니, 반찬 더 드세요. 준호가 시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아드렸어요.
고맙다, 우리 준호. 할머니, 이것도 맛있어요. 수진이가 시어머니 입에 고기를 넣어드렸어요. 허허, 우리 수진이. 시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할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유산을 남겨주신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희 학비 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원래 너희 거야. 할머니,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효도할게요. 수진이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우리 손주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눈에서 절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1층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어요. 임대를 줄 수도 있었지만 뭔가 제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물건 정리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다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인수했어요. 잘 됐네요. 전 사장님보다 훨씬 친절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저녁에는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행복해. 정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너 덕분이야. 내가 날 모셔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면서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요. 어머니, 넌 내 진짜 딸이야. 낳은 딸보다 더. 시어머니께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아니, 딸아.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딸이라는 말이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집와서는 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로 살면서 늘 조심하고 눈치 보고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서류들은 이미 다 정리했지만 지갑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지갑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며느리야, 사랑한다.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사랑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정신이 흐릿해지셨지만 저만 보시면 웃으셨어요. 며느리야. 왔니?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다. 어머니가 더 예쁘세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밤에 깨서 우시거나 화장실 실수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재산도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사랑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예쁘다. 꽃, 네, 어머니. 정말 예쁘죠? 응, 예쁘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내 딸,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사랑해. 딸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작은 집이 있었고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56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였어요. 낡은 지갑 하나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들어 있었고 제 새로운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지갑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그 지갑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류는 다 정리됐고 편지는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 지갑은 제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 별들처럼 제 인생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빛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요.